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의 유재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보합세로 만만치 않죠. 또 부동산 시장 또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벌써 전세가가 집값 대비 벌써 70% 이상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 그 지피지기하는 자세 잊지 마시고 항상 지혜로운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견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는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항상 계시는 우리 정상욱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유재덕 소장님과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진행하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 소장입니다. 덥다 덥다를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긴팔 셔츠에 트렌치 코트까지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독감이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소장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 독감 예방 접종은 하셨습니까? 네, 독감 예방주사 저도 지난주에 맞으러 갔었는데요. 독감 예방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번거롭다고 안 가게 될 경우에 또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재테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번거롭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은 가정에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사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가기보다는요. 가정의 재무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최적의 금융상품들을 설정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쭉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재테크의 원칙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유 소장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부탁드리고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 소장님처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요. 재테크의 멋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시작하겠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문의 전화 02797-8100번 잊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지난달 부동산 경기를 좀 확실하게 한번 띄워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었죠. 이에 여러 가지 이견으로 나뉘어서 지금 논쟁이 대립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RTN 재테크 1번지 시청자분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은 유재덕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유 소장님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 어려운 내용을 저한테 부탁하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1 부동산 대책은요. 침체된 어떤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로 인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한다는 정책입니다. 먼저 기존 40년이 넘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추어서 재건축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 있고요. 또한 재건축했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좀 평가하게 되죠. 그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 평가 기준을 15%에서 40% 정도로 높였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하 건설이 의무였던 연면적 기준 50% 이상 폐지하였다는 내용,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10년이나 기간이 좀 단축된 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1980년도 후반이나 아니면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정말 희소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진단 평가 시 주거환경 평가 15%를 40%로 강화했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재건축 심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아파트 구조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제 심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주민생활 불편, 예를 들면은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또는 뭐 난방시설, 수도시설이 이제 노후화됐다든지, 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안전진단, 구조적 안정성 기준을 이렇게 좀 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안정성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 환경 평가 기준을 15%에서요 40%로 높였다는 것은 기존보다 이제 더 많은 재건축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높아진 건 사실상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보면 저희 그 사회로부터 안전 불감증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거 환경 평가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정성이 기본이 돼야 하니까요. 이 점 또한 좀 정부에서는 좀 유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번부터는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견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면 청약제도 개선, 즉 이제 제도를 좀 단일화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또한 또 우리 도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우리 가점제 비율이 현재 그 40%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됐고요. 또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우리 청약 규모 변경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하고는 달리 예치금을 당장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에도 청약 규모를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청약 예금, 뭐 부금, 뭐 저축, 종합저축. 지금 현재 4개의 청약 통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청약 종합 저축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우리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이 이제 2년 이상, 또 불입은 한 24회, 또 이제 2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6개월, 6회 이상 불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런 청약 자격도 이제는 좀 뭐 무의미하다라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가입 1년, 그다음에 불입을 한 12개월 이상 납부만 하게 되면은요 1순위로 이제 통합이 돼서 입주자를 어떤 선정하는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하나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이 이렇게 짧아지고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상담을 할 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통장이 예금인지 저축인지 또 통장별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렇게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관련한 세 번째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요. 공급 방식의 변화로 주택 공급을 좀 유연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표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주택 공급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정부의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하는 등 어떤 대규모 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 공급으로 변화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우리가 제정돼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 개발 촉진법을 이제는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우리가 도시 외곽에 택지를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간 주도의 어떤 소규모 택지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신도시 이런 거 이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인위적인 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있는 어떤 수도권 재건축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에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변경되는 대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이 정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번째 정책은요,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전세난과 청약 방식에 따른 어떤 보완책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금 비교적 단기간인 2017년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임대 리츠, 우리가 이제 주택 기금하고 민간 자금이 합해진 임대 리츠를 8만 호까지 이제 확대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어떤 시중 금리가 역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정도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월 대출했을 동안 15년간 약 한 36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쪽방이나 어떤 고시원 등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이 없는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서 임대 보증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완화할 예정이고요. 즉 이제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 네 번째 대책은 서민을 위해서 대출 금리도 인하를 했고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서 보증금 또한 감면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건축 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간소화 등 다양한 주요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이 변경된 내역들이 좀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엿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정부가 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을 좀 돌이켜 보면요. 뭐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좀 미봉책에 이제 그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 9.1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전세 공급량을 좀 늘리고 전세난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효과가 조금 미미하나 내년 정도에는 조금 그 효과가 좀 발휘되기를 저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이슈에는 유재덕 소장님께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8100번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았던 사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경우에 맞아. 나도 저런 경우인데 이런 사례는 한번 잘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요. 우리 정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례로 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주실지 무척 좀 기대가 되는데 소장님 오늘 상담 사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상담 사례는 결혼 1년 차의 신혼부부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한 봄쯤에 좀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지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영주, 김상효 부부, 물론 가명이겠죠. 이 부부를 상담을 할 때 좀 재밌었던 점은 현재 두 사람의 나이가 동갑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되고 이제 급격하게 빨리 이제 또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요. 상담하는 동안 부부의 그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친구처럼 잘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매우 좀 보기도 좋았는데 반면 여러 가지 재무적 사항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현재 이 부부가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너무 친하고 소득원도 많다 보니까 소비 지출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월 달에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3월 달 남편 그 생일에 와이프의 생일 선물은 자동차가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자동차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자동차 선물을 할 때 전액 다 신용카드 할부로 그것도 선물을 했다는 점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 지출이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부가 과연 집 한 채라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현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저축이라는 걸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걱정이 있었던 사례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요 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신혼부부 상담이나 많은 상담들을 하실 텐데요. 특히나 신혼부부 상담을 할 때 가장 좀 중요시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신혼부부 상담을 잘 안 해서 그러세요? 예, 주로 나이 드신 예,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상담하는데 일단 신혼부부 중요한 건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녀 출산하기 전에 목돈을 꼭 모아라. 왜냐하면 자녀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 키우는데 비용 나가죠. 예, 또 외벌이가 될 경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는 자녀 출산하기 전에 가능한 한 지출 통제해서 예, 목돈을 모으자 이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이 그 가정의 그 자산과 부채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본인들의 자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요. 1억 정도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좀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좀 대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지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 또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할부금 전액을 할부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가정의 전체적인 그 부채의 자금은 한 3,870만 원 정도로 순 자산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대비해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의 비율 평가를 해보면 한 23% 정도의 부채 비율을 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면 현재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의 소득원 만만치 않은 소득원입니다. 부부가 또 학원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분 합쳐서 매월 한 650만 원 정도의 소득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소비지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부부 용돈을 포함해서 월 고정지출이 무려 3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요. 자동차 할부금과 마이너스 통장 그 이자까지 해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가 부채 관련 비용으로 이제 나가고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저축은 청약저축과 정기적금, 적립펀드, 저축성 보험을 포함해서 한 7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보장성 보험은 한 40만 원 정도 유지를 해서 토탈 한 달에 한 6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660만 원 정도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연 비정기 수입원 또한 명절에 받는 보너스 정도가 있었는데요. 500만 원 들어와서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다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 현금 흐름 지출 금액 상당하네요. 어디 이렇게 좀 많이 나가나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지출이 워낙 많고요. 특히나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고정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비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기도 그러네요. 네. 예, 소득이 많은 만큼. 자, 소비지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가정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정 소장님께서 재무 별점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가정에 드린 재무 별점은요, 별 2개입니다. 사실 원래는 그 별 하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1차 상담을 거쳐서 2차 상담을 하는 동안에 부부가 좀 소비지출을 통제하려고 하는 많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총 별 2개를 드렸고요. 이 가정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부부의 소비지출 통제가 좀 많이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친구로 오랜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틈만 나면 외식, 그리고 경조사 비용을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소득원 외에 좀 적당한 금액을 지출하면 될 텐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축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었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축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총 저축 금액 70만 원 중에 뭐 장기로 들어가는 금액이나 뭐 청약저축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저축은 고작 30만 원 뿐이었고요. 금융자산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2% 정도의 이자를 지키기 위해서 부채 6%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는 이런 현금 흐름의 문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리한 종신보험의 준비로 고정 지출을 좀 증가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상담 후 이 가정의 월 현금 흐름을 제가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 고정 지출 350만 원에서 한 근 300만 원 정도로 한 55만 원 정도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할부 금액을 11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요. 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의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유지 중인 그 금융자산 1,80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자를 상환시켰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동차 할부금, 남아있는 할부금을 미리 상환을 시켜서 매월 관련 부채 비용을 한 70만 원 정도로 낮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성 보험의 비율은 40만 원 정도에서 부부 실비 위주로 한 15만 원 정도로 바꿔드렸고요. 저축이나 투자는 한 70만 원에서 한 240만 원 정도로 좀 확 이렇게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비정기 지출도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가 이 가정의 저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공을 해드렸냐면, 기존까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약저축이나 정기적금, 적립펀드를 포함해서 총 70만 원 저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해서 청약저축과 정기적금, 적립펀드,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까지 이 부부의 재무 목표별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부분을 나눠서 각 거기에 효과적인 금융상품들로 나눠서 저축 금액을 한 240만 원까지 좀 늘려드렸다라고 보면 될 이 것 저축 같습니다. 금액이 거의 뭐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단 부채 비율을 먼저 상환을 시켜서 월 나가는 고정 비율들을 좀 줄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부의 소비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상담 때 이 부부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었는데요. 어떤 선택의 시간을 주었냐면, 현재 현금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3년, 5년, 10년 후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역들을 보여주니까 이 부부가 그때부터 좀 소비 지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체크 포인트별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혼 초기 맞벌이의 소득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소득에 맞춰서 씀씀이도 그 소득에 맞춰서 저축도 그 소득에 맞춰서 하다 보는데요. 문제는 자녀 출산과 동시에 이제 배우자분께서 당분간 휴직이나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소득원이 급감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수입원 감소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부부간의 재무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재무 목표를 세워보자 라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족분들하고 가족여행이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여행을 좀 다니실 텐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몇 가지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숙박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재무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향후의 출산 계획은 어떻게, 비용들은 어떻게,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큰 스케치를 그려놓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만 원이 넘는 그 순자산을 사용 자산을 구입을 할 때는요. 내 순자산 비율을 최소 70% 이상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무계획적인 지출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습관을 조절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습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바꾸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재의 그 현금 흐름을 개선을 통해서 월 고정 저축의 금액을요. 최대한 높여놓고 이를 선 저축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축을 하기 전에 최소 변동비와 고정비 지출의 한 3개월 정도의 자금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노연금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되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로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납입과 펀드 관리를 통해서 좀 유지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장성 보험에 실손 의료비 보험을 좀 추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보장성 보험료 최소화를 해서 좀 지출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소장님을 만나셔서 되게 행복한 모습이 저도 좀 떠오르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하거나 혹은 도움이 좀 필요하신 재무적 문제들이 있으려면은 전화로 이제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죠. 그래서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재테크의 모든 궁금한 점을 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키우고 유쾌하게 그 상담법을 좀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준비한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재무적 고민을 이제 전화로 상담해 드릴 텐데요. 나의 재무 상태를 좀 진단받고 싶거나 또는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데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시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 문제, 또 나의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돈이 들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청자분하고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우리 정 소장님께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 소장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네, 지금 제가 현재 맞벌이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년 2월에 출산을 하게 되면 네. 2년 정도 지금 휴직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휴직하게 되면 당장 남편 소득으로만 생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현금이 한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향후 돈 관리나 그리고 뭐 현재 유지 중인 저축, 보험 등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우선 임신을 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네. 저도 4일 전에 저의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건강 관리 축하드립니다. 네, 잘 하셔가지고 꼭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좀 전에 사례에서도 말씀하셨듯 흔히 맞벌이를 하다 보면 그 소득에 맞춰서 이제 소비 지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출산 등이나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뭐 신용카드의 사용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마련이죠. 이 문제를 그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그 현금 흐름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남편의 수입원과 휴직 시 발생되는 시청자분의 수입원의 그 합계 금액으로요,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네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비상 예비 자금이 좀 가정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비상 예비 자금요. 그냥 급여 통장에 한 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향후 출산이나 뭐 소득원이 줄 때를 대비해서 가정의 비상 예비 자금은 좀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두 분의 그 현금 흐름의 지출 중에 그 변동비와 고정비 한 3개월치 정도는 좀 반드시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내년에 이혼에 출산을 하시게 되면 그 출산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이 자금 또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네.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정기 예금이 한 3천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걸 활용하면 될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임신도 되시고 다음 달에 만기되는 3천만 원의 현금도 있으시고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우선 그 배우자분하고 가정의 재무 목표에 대해서 좀 이런 재무적인 대화를 좀 부부가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조금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한 번도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2월부터 뭐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뭐 조련 비용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비용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금들 좀 만기되는 자금 얼마 정도를 좀 할애해야 할 텐데요. 이런 계획들 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남편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네. 일단 그 이야기를 하실 때요, 가장 좀 기본이 돼야 되는 상황들은 가정의 재무 목표를 좀 먼저 세우셔야 될 거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제가 그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산 등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은요, 뭐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 남으셨을 텐데요. 좀 그 만기되는 자금의 일부를 좀 떼놔서 CMA를 통해서 좀 자금을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무 목표별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자금들은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뭐 정기예금이나 혹은 요즘에는 주가와 연계한 그런 금융상품 수익률을 얹어주는 주가 연계 정기예금이라는 ELD라는 상품도 효과적이니 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3년 이후에 중기나 아니면 10년 이후에 장기적인 그런 재무 목표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자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남편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네네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현재 남편하고 제가 네. 그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 연금저축을 25만 원씩 각자 납입하고 있거든요. 네. 소득이 줄게 되면 좀 걱정되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돈을 좀 많이 버시면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그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유지하시는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됐죠. 연간 납입금액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한 1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십 년 이상을 좀 유지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기간의 상품은 물론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점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시청자분께서 지금 유지 중인 연금저축의 경우 은행의 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 증권사의 펀드 이렇게 크게 세 기관에서 좀 같이 유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증권사의 연금 펀드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사에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을 각 기간별로 기간 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납입하는 금액을 잠시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기간 이전 제도를 이용해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납입 원금이 100%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이전이 된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이전하고 나서 납입 중지를 하면 네. 공제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닌가요? 물론 납입을 안 하니까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두 분의 현금 흐름상 50만 원 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소득원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좀 납입을 중지하시거나 아니면 가백, 남편분만 유지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현금 흐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네. 짧게만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네네. 저희 집 보험료도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가고 적지 않네요. 있는데요. 네네. 적정한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은 지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맞벌이의 소득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한 최소 6%에서 많게는 한 8% 정도까지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어떤 부분인지를 몰라서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하시거나 원하신다면 방송 후에 시청자 게시판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신 이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네. 됐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상담을 여기까지 좀 도와드릴 텐데요. 어떻게 좀 네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 됐고요. 네네네. 네, 또 자세한 상담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내년 초에 건강하게 한 방에 순산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고민 전화는 제가 받아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에 순산하시길 기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임신 중인 저희 와이프도 내년에 한 방에 순산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유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하고 우리 정 사장님 부인 둘 다 순산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인지 간단히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0대 초반이고요.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고요. 제가 경찰 공무원으로 약 한 25년가량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그 32평 아파트를 좀 장만했습니다. 당시 대출은 한 1억 정도 받았고, 지금은 현재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뭐 양천구면은 나름 뭐 괜찮은 동네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저축 나름대로 잘 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첫째가 대학교 2학년이고 그 둘째는 연년생이라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놈들 그 학자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내년에는 제가 집 살 때 받은 그 대출이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현재 제 수입으로는 좀 감당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대략 뭐 한 50대 초반이시다고 하시니까 그러셨군요. 뭐 시청자분 혹시 월 소득이 현재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녀들 대학 자금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현재 월 소득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애들 학자금은 현재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라서 그걸로 좀 충당하고 있고, 그런데 큰 놈이 학자금이 매년 한 9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둘째가 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2배 이상 들어가는 셈이 됐고요. 한 달 벌어서 생활비 쓰고 애들 용돈에 보험료 내고 이자 내면 매달 이제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봐도 비디오인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뭐 공무원 학자금 이제 무이자 대출이니까 이제 뭐 먼저 사용하셨다가 나중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매년 한 1,800만 원 정도의 일단 부채가 나중에 갚아야 돼 생기는 거니까 자녀 두 분의 4년이면 7,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재 월 소득에서 또 생활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찰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신용이 좋아서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부채가 있으신가요? 다른 부채는 없고요. 얼마 전에 저도 좀 힘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개설했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대략 뭐 현황은 파악이 됐고요. 현재 거주 중인 그 아파트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그 거래된다고 들었고요. 다른 자산은 좀 있으세요? 뭐 현재 뭐 다른 거는 없고 매달 그 5만 원씩 그 들어가는 경채를 공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 종신보험하고 가족들 그 건강보험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청자분 현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대출, 담보 대출이죠. 한 1억 정도, 또 마이너스 통장 한 400만 원 정도, 또 두 자녀의 어떤 미래 학자금까지 대비하면 한 7,2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한 2억 원 정도. 또한 앞으로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면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쓸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갈 계획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분 제가 조금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좀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현재 가정에 유동성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종신보험하고 뭐 가족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대략 월 납입 금액 어느 정도 되시나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제 종신보험이 대략 한 22만 원 정도 매달 나가는 것 같고요. 가족들 건강보험 해서 한 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치고는 많이 나가시네요. 사실 우리 경찰 공무원분들은 또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경찰 그 분들을 위한 단체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했기 때문에 종신보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재직기간 동안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우리 단체보험에서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며 또 가족원들 모두 이제 가능한 한 실손의료비 이 위주 또 이제 3대 성인병 위주로만 이제 아마 설계를 하신다면 한 30만 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먼저 줄여서 좀 유동성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50만 원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가입하신 증권 보고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정확한 상담은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채 관리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 매년 한 1,800만 원 정도 지금은 갚지 않아도 될 빚채가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돌아오시고 마이너스 통장 계속 늘어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밑빠진 독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글쎄요, 그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부분을 그냥 저희 와이프 집사람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집사람은 뭐 집 한 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 기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렵게만 장만한 집을 이제 다시 판다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하지만 좀 냉철하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계속적인 이제 부채 악화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뻔한데요. 일단 자녀분들이 향후 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이제 독립이 가능하시니까.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좀 하시고 조금 근교로 이제 외곽 쪽으로 나가시면 한 3, 4억 정도면은 충분히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마련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한 2, 3억 정도는요 부채를 좀 상환하시고요.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자분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다시 한번 저희 집사람이랑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년이 한 9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랑 집 한 채뿐이라 아내하고 제 노후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사실인데.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한 그런 것들은 말씀을 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좀 중간에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2차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네.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우리 시청자분이 베이비 부모면 이제 저희는 2차 베이비 부모죠. 우리 정 소장님도 아마 거기에 이제 해당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세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고
예, 자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청자 상담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자,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재테크 1번지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유재덕 선생님과 제가 함께 준비하는 화요일 시간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충분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재테크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과 재테크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재테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재테크 성공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